여러분 삼성전자 다 아시죠? 그림이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인데요.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가전제품,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등 여러가지 사업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매출액 중에서 반도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어디서 대부분 발생하느냐 살펴보면 반도체에서 대부분의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이게 IBK 투자증권의 자료인데요. 삼성전자의 통신사업부라든가 가전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은 사업이에요. 반면에 반도체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고마진 사업이죠. D램에서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글로벌 시장을 과점하고 있어서 그런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업황에 따라서 이익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왜 삼성전자와 원익 IPS 기업의 주가를 비교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원익 IPS라는 기업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협력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처럼 반도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증착 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때 투자 금액을 늘려서 설비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협력사들의 실적도 그때같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삼성전자의 주가와 원익 IPS의 주가가 장기적으로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삼성전자처럼 구매자들과 맞닿아 있는 산업을 전방산업이라고 하고요. 원익 IPS처럼 소재, 부품, 장비 등을 만드는 이런 기업들을 후방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산업이나 이 종목에 대한 게 주제가 아니라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를 설명드리려고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요. 이제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에 대해서 확실히 아셨으니까 국가관계로 한번 확장을 시켜 보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제품은 1위가 반도체고요. 2위가 석유 제품, 3위가 자동차입니다. 그림의 파란색이 우리나라의 반도체인데 전체 수출액 중에서 19.1%를 차지합니다. 거의 5분의 1이 반도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서 어디서 왔냐? 그래서 코리아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잘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럴 때 삼성 또는 뭐 방탄소년단, 싸이 뭐 이런 얘기하면 그때 다 알아듣죠.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 소비자들과 맞닿아 있는 산업을 전방산업이라고 부르고 그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등을 만드는 산업을 후방산업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국제관계에서는 우리나라가 후방산업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요 수출품이 반도체, 화학제품 등 이렇게 중간재를 만들어서 팔기 때문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입니다. 중국이 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 미국이 16%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많이 해가고 다음이 8.9%, 베트남 순인데요. 우선 미국은 자체적인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에는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자체 소비량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나라가 생산한 주요 부품인 반도체를 가지고 또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이라든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도 굉장히 크겠죠. 직간접적으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국과 함께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가와 국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최종적으로 소비자들과 접해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또 베트남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들 국가를 전방산업으로 놓을 수 있고 우리나라는 후방산업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미국의 수입이 늘어나거나 감소할 때 우리나라의 수출도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삼성전자와 원익 IPS가 장기적으로 유사한 주가 흐름을 보였던 것, 이것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만 있는 게 아니죠. 중국도 있습니다. 중국의 수입과 우리나라의 수출을 비교해봐도 역시나 흐름이 거의 유사하게 장기간 움직여온 것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의 연관성이라는 거죠. 국제적인 관계와 전방 후방산업의 구조를 모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설명을 안 해주고 이 양반은 맨날 미국 얘기만 한다 또는 중국 얘기만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앞서 우리가 배워봤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나빠지면 곧 우리나라의 경제도 나빠지고 중국의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나라의 경제도 나빠진다. 이 부분 확실히 이해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확인할 땐 우선 미국과 중국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은 미국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자료를 근거로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은 어떤지, 2023년 중국의 경제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를 판단할 때 생산, 투자, 소비, 순수출 등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생산을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의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그림처럼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2021년 굉장히 높았다가 떨어져 내리고 있죠. 특히 2022년 한 해 동안 제조업 및 전기, 수도, 가스 등에서 생산액이 크게 낮아졌고요. 다음으로 중국의 고정 투자를 보면 제조업 및 사회 간접 자본 투자는 2022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지만 부동산 개발 투자가 전년 대비로 크게 감소하면서 그림과 같이 투자 증가율을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중국의 실거주용 주택 등 부동산 경기가 최근에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중국의 소비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고요. 부동산 개발 업체 및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되겠죠. 현재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거고, 중국 또한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인데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2022년 수출액이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를 볼 텐데 수출도 잘 안 되고 전반적인 경기가 둔화됐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크게 증가할 리가 없겠죠. 2022년 감소세를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처럼 중국은 최근 광범위한 지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림이 중국의 실업률인데 16세부터 24세의 실업률도 증가를 했고, 특히 주요 31개 도시의 실업률을 보면 2022년 크게 늘었다가 감소했다가 크게 늘었다가를 반복합니다. 이 원인이 도시 폐쇄죠. 그래서 코로나의 원인으로 2022년 증가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의 물가는 어땠을까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돼지고기 상승으로 식품 가격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높았고요. 생산자 물가는 좀 특이하게 크게 치솟아 오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선진국과 좀 다르게 움직이죠. 이 부분 자본주의 국가들과 다른 점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2022년 중국 경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에서 전망하는 우리나라의 수출 1위 국가 중국의 2023년 경제 전망은 어떨까요? 웬만하면 경제 전망이 좋아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좀 많이 해갔으면 이런 바람이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죠. 중요 기관들이 전망하는 중국의 2023년 경제 성장률은 미국과 좀 다르죠. 미국과 유럽은 경기 침체가 온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IMF도 그렇고요, OECD도 그렇고 세계은행도 그렇고 10개 투자은행부터 중국 내부에 있는 기관도 그렇고 전부 다 2022년보다 2023년의 경제가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선진국들이 대부분이 다 경기가 침체된다고 나오는 2023년에 중국은 왜 경기가 더 좋아질까요? 답은 뉴스처럼 리오프닝입니다. 중국은 2022년 코로나 제로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폐쇄적으로 나가다가 뉴스처럼 2023년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선회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중국도 2023년에 리오프닝 초기에 감염자 수가 급증하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비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면서 가구, 건축, 장식품 등 이 부분의 소비는 살아나기 어렵겠지만 관광, 외식, 숙박, 항공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럼 2023년 중국의 투자는 어떻게 되냐? 제조업과 SOC죠. 사회 간접 자본인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부동산 개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수출인데요. 중국의 수출은 중국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증가율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림의 푸른색 선이 글로벌 제조업의 구매 관리자 지수고요. 붉은색 선이 수출 주문의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유사하게 움직이죠. 2023년에 글로벌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국의 수출도 2023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는 게 맞습니다. 중국의 물가 상승률은 2023년에 2%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음식, 숙박, 운송 등 리오프닝 소비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이 견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국은 2023년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리오프닝을 통해서 나 혼자 경제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예요. 다른 나라들이 안 좋을 때 중국은 좋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호재인데 한국은행의 종합적인 평가는 꼭 그렇게 좋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2023년 중국은 리오프닝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될 건 맞지만 사전 준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다는 거예요. 특히나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초기 리오프닝 단계에서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사회적 혼란이라든가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부터 사회 질서 등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정확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성장으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죠. 제한 사항은 뭐가 있느냐? 중국의 부동산 부진과 해외 수요 둔화, 수출 감소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제조업은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리오프닝이 만약에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물론 중국의 경기가 2023년에 2022년보다는 좋아지겠지만 잠재 성장률까지 확 뛰어넘을 정도로 크게 성장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에서 중국의 경제가 2023년 어떻게 된다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얘기하고 좀 부정적인 부분도 다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중국은 2023년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엄청나게 성장한다. 이것을 기대할 필요까지는 없을 듯 합니다. 그럼 앞서서 살펴본 2023년 중국의 경제가 어쨌든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와 전방 후방 산업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을 끌어올려주는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굉장히 아쉽지만 중국의 제조업이 둔화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2023년 우리나라의 수출이 개선된다,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계속 좀 둔화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크게 보여집니다. 수출과 함께 움직이는 코스피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거고요.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의 선행성을 가지는 미국과 중국 중 중국의 경제 상황과 2023년 전망을 한국은행의 자료를 근거로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각 산업 섹터별 사이클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셔서 교육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